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혜원입니다. 이제 일단 1-2월 달 같이 우리 인제 기비교육학 이론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1-2월 달 강의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2월 하고 3-4월 까지가 인제 이론반이에요. 기계교육학. 그래서 1-2월은 1, 그다음에 3-4월은 기계교육학 2,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좀 짰는데, 사실 인제 작년하고 올해의 커리큘럼이 요 1, 2, 3, 4월 달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어떤 수업하는 그 내용 순서 요걸 조금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에서는 이 이론반, 우리 그 교육학 영역이 인제 그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하면 한 6 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거의 한 12개 정도의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용고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1 교시에 교육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 교육학 시험과 관련해서 대략 한 4 문제 정도가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4 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딱 고정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반드시 요 영역에서만 출제한다라고 어딘가 이제 확정돼서 고정된 영역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7-8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내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수학습,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평가, 요 4 가지 영역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7-8년 전 이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출제가 됐었어요. 반드시 요 4 영역뿐만 아니라 요 4 가지 중에 한 2 가지 영역에 나머지 2 가지는 그 외에 기타 다른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든가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최근 한 7-8년 동안은 거의 고정적으로 이 4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됐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도 결국 요 4 영역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 4 영역을 인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또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인제 이미 미리 인제 문제를 보신 분, 혹은 작년에 시험을 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르게 독특한 방향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 독특한 방향으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미 매번 물어봤던 그 내 영역에서 문제를 물어본 건 맞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물어본 거에서도 상당 부분은 과거에 이미 물어봤던 영역을 그리고 이미 출제했던 그런 이론이나 내용을 물어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어봤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깊숙한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이제 바뀐 지 한 12년 정도 인제 됐는데, 12년 동안 교육학 논술 문제를 출제하면서 일종의 약간 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뭐 타일러를 묻지만, 혹은 뭐 중거 지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물어볼 거야.'라고 하는 약간 그 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선을 좀 넘었다고 할까요? 당연히 타일러를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거 물어보겠지.'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항상 그 수준에서 물어봤는데 그거를 벗어난 딴 거를 물어보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의 출제 방향의 특징은 뭐냐면, 아예 안 물어봤던 생뚱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물어봤던 걸 물어보긴 하는데 그 안에서 좀 굉장히 깊숙하고 거, 혹은 그 안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물어본, 요런 게 인제 작년 문제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올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4 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인 건 맞아요. 지금 7-8년 내내 요 4 영역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인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요 4 영역 중심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요 4 가지 영역은 작년의 출제 기조나 경향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는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로 많이 출제됐던 이 네 영역은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좀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는 요런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인제 고 내 영역 중심으로 지금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동안 이 키위 교재 이 원 교재로 고 내 영역 중심으로 인제 우리가 인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에 7-8년 동안 계속 이 내 영역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고 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이걸 공부하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인제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는 요 내 영역만 출제할 거야."라는 것이 반드시 100% 보장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떻게 하면은 수험생들의 그런 어떤 그 예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동안은 계속 꾸준히 이 내 영역 중심으로 출제를 했지만 올해 혹은 내년 혹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뒤통수를 치면서 이 내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그 외 기타 영역에서 얼마든지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영역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영역 중에서 네 문제 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뭔가 그 주요 영역을 벗어난 다른 데서 문제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교육 사회학이라든가 요런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데미지를 많이 입히게 되거든요. 왜냐면 한 문제당 배점이 거의 4 점에서 3 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나머지 세 문제는 내가 공부한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 문제는 답을 잘 썼다 하더라도 요 한 문제 정도가 뜻밖의 기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내가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거야. 정리를 안 한 거야. 이러면은 벌써 마이너스 4점 정도를 깎이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3-4 월에는 요 주요 네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을 이제 3-4월 달에서는 고때 인제 우리가 쭉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인제 1-2-3-4월 동안에 인제 넉 달 동안 이론반이고, 그래서 1-2 월에는 그 주요 네 가지 영역 중심으로 나머지 영역은 3-4월 달에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거 인제 기본적인 안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그 강의실 보시면은 요 앞에 종이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지금 저게 뭐냐면 1-2월 달에는 제가 어떤 걸 위주로 하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 상담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인제 뭐 재수나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초수이신 분들도 인제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의 방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에 대한 고민, 뭐 학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종이가 2장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각각 이제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시간 나는 요일에 그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 오후에 시간이 나면 월요일 오후라고 적혀 있는 고쪽에, 나는 아니야 화요일 오후에 시간이 나 하면 고쪽에 본인의 인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핸드폰 뒷자리 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안으로 신청을 하고 가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그걸 정리를 해서 내일 여기에 다시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상담을 할 겁니다 해서 스케줄을 오늘 오후에 제가 다 저걸 고려해서 잡아서 내일 붙여 놓으려고 하니까 "난 선생님하고 좀 상담 좀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저기 종이에 신청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이는 뭐냐면은 이제 스터디 신청하는 건데, 또 인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공부를 하러 오긴 했는데 또 아마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학 공부하려면 스터디 필요하다. 스터디에 꼭 뭐 같이 구성해서 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터디를 과연 교육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드시 스터디를 해야만 나는 교육학 고득점이 나오고 그거 안 하면은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본인의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과 인제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난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속 편해." 사실 스터디 이 교육학을 이제 스터디한다라는 건 나름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그거겠죠. 아무래도 좀 강제력 같은 게 부과가 됩니다. 팀을 이렇게 이뤄 가지고 같이 스터디 활동을 하다 보면 "다음 주까지 우리 뭐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도 강제력이 부과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강제로라도 뭔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노량진에서 이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고시생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터디원들이 생기고 같이 좀 그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하고 뭐 정서적인 교감도 좀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게 또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다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스터디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인제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쩌다가 사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스터디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인제 드물긴 하지만 간혹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기가 되고, 또 인제 고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터디 활동을 하는 거는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좀 점검을 해 보셔서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속 편해. 괜히 그거 시간 맞추고 뭐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막 이러다가 뭐 갈등 생기고 뭐 이러면은, 그리고 혹시 또 잘 안 굴러가게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나 혼자 그냥 공부하는 게 속 편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강제력이 필요해. 난 도저히 혼자는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터디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붙여져 있는 종이 중에 또 하나는 스터디 신청하실 분, 만약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를 할 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 듣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좀 스터디 같은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제가 조를 이렇게 짜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하는 거는 지금 1월 초에 지금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3-4 월달 3월 개강할 때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스터디 하실 분들 또 한 번 모읍니다. 그다음에 5-6 월까지, 5 월까지 고때 인제 5월 초에 또 한 번 뭐 "스터디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세요. "있으면 스터디 구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요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7월 가면 하반기로 가면은 그때는 스터디 구성을 안 합니다. 그때는 사실 스터디 할 때가 아니에요. 7 월이면 우리가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반기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1 월부터 해 가지고 임용고사가 인제 11 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월 정도면 하반기인데, 7 월부터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전에 상반기에 했던 공부를 인제 정리해야 되는 게 7 월부터예요. 이때 뭔가 새로운 걸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상반기 안에 스터디를 하셔야지 '하반기에 스터디를 하겠다.' 이건 아무도 단 하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 염두에 두셔서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3월 달에, 그리고 마지막에 5월 달에 한번 스터디를 이렇게 구성을 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좀 '으쌰으쌰 해 봐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1월 달에 이제 "스터디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3 월이나 인제 5월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별로 이렇게 없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3월 달까지는 쪼끔 있긴 해요. 만약에 '내가 스터디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2 월에 그냥 한번 공부를 해 보고, 하다가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3월 달에 그때는 한번 참가를 해 보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렇게 이렇게 종이가 2개 붙어 있으니까 학습 상담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 또 인제 스터디 하실 분 인제 신청하시고 해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까지 저거 신청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제 1-2월달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3-4월 달 것까지 인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논술문의 이론과 실제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논술문이란 무엇인가, 논술문에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되는가, 글 쓰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교육학 논술도 저런 일반적 논술의 글쓰기 방향과 같은가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정도면 되고, 사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말 시험으로서 교육학 논술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정리해 드리는 걸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논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뭐 이럴 때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논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논술이죠. 자신의, 아이고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예.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이거를 이치에 맞게 서술하는 거를 우리는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논술이고, 우리가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 논술은 아니에요. 시험 논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시험 논술, 결국 교육학 논술은 시험으로 보는 논술인데,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교육학 논술은요, 본인의 생각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답을 쓰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맞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을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걸 잘 모르시고, 논술이니까, 교육학 논술이잖아, 그러니까 논술이니까 그냥 내 생각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간혹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작년 문제, 그러니까 전체 논술에서 일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써보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작년 문제, 뭐 타일러의 뭐 이러이러한 주장에 맞춰서 관련한 예를 써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 교사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쓰라든가, 요런 거 과거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5, 6월 달이 기출문제 분석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 그 12년치의 과거의 교육학 논술 문제 전부 다 분석하고, 그때 뭐가 정답이었고 그 당시 만점자들은 어떤 식으로 답을 썼고, 이거 이제 다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과거 문제 보다 보면 가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써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라, 해결 방안을 써봐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응용 문제라고 저는 이제 칭합니다. 근데 이런 응용 문제는 반드시 딱 이것만 정답이다라는 건 없긴 해요. 예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반드시 요 예만 인정해주고 다른 예는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채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라는 것도 사람들 생각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건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요 방안만 인정하고 다른 방안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 채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런 해결 방안이나 예를 쓰라고 하는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의 생각으로 써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가 그런 응용 문제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카츠의 지도성의 명칭을 쓰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것의 명칭을 써보라든가 개념을 써보라든가, 혹은 뭐 이거의 장단점을 써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딱 정답이 있는 거예요.
책에 뭐라고 명칭이 거기에 책에 명칭이 뭐라고 수록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의 개념을 책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이거를 딱 그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거는 정답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그거는 자기 맘대로 만들어진 거는 인정을 안 해 줘요. 내 생각에 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얼추 대략적으로 개념이 뭐 예를 들어서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의 정의를 써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외우진 않았어. 그런데 어렴풋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직 수업에서 들은 가락이 있어 가지고 대충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충 어설프게 생각나는 걸로 이렇게 썼다. 그런 명칭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이런 방식으로 썼다 하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면요, 그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4문제 중에 일부는 지식을 묻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이렇게 응용의 문제가 있어요. 지식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대로 써야 되는 거고, 응용을 묻는 문제는 인제 반드시 딱 떨어진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뭐랄까 이게 뭐랄까 채점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줘 가지고 좀 다양하게 써도, 다양한 방안, 다양한 예를 써도 얼추 많이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1차 결과 나왔잖아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물론 개개인들마다의 결과는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올해의 이 채점 결과, 특히 교육학 반응이 뭐였습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간혹 그분 중에 계시긴 했지만,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1차 시험 임용고사 1차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학 문제 해설 강의했는데, 아마 제 해설 강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시험 문제의 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시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라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뭔가 방안을 쓰라는 게 응용을 묻는 부분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 당황하게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는 오히려 채점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답을 많이 인정을 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시험 보고 나서는 막 당황하고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 내가 이거 제대로 방안을 쓴 거 맞는지 막 확신이 없으니까 꽈락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다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채점 결과 나와 보면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네. 이런 결과가 대부분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얼마 전에 1차 결과 받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꽈락인 줄 알았는데 뭐 15점 나왔다." 뭐 이런 친구들, 혹은 "간신히 10점 넘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8점 나왔다."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이제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점수를 잘 나왔는데, 나 엉망진창을 썼는데도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왔는데, 그러면 이러면은 뭐 교육학 공부 내가 설사 교육학 공부를 여기서 뭐 더 할 필요가 있나? 뭐 이 정도 써도 그냥 점수 잘 나오는데 그럼 뭐 '교육학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특히 재수나 혹은 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년도 점수가 올해의 점수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 이 교육학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실력이 나의 점수를 뭐랄까 이렇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 점수가 나의 실력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18점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18점 나왔겠지. 혹은 내가 15점 정도 받을 실력이 있으니까 15점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의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 점수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해 채점 기준이에요. 그의 채점 기준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아주느냐, 얼마나 완화시켜 주느냐에 따라 점수가 너를 띱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정답을 잘 썼어도 그 해의 채점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점수가 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올해 시험 나 엉망진창으로 본 것 같아. 막 내 마음대로 막 쓴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내가 못 썼어도 그 해의 채점 기준이 완화가 되잖아요.
완화가 되고 뭐 이거저거 인정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년도 점수를 믿고 '아 저 정도 점수 받을 실력인가 보다 내가.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이 시험은 전년도에 20점 만점을 받았다가도 그다음 해에 과락이 나오기도 하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이게 널을 떠요 점수가. 물론 이 정도는 너무나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되게 5-6점 차이는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한 점수를 일정 부분 계속 받는 친구가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수를 했는데 3년 내내 일정하게 17점 받았다든가 일정하게 18점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고득점으로 해 가지고 대개는 올랐다 내렸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작년도는 분명히 채점 기준이 무지하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내가 받은 점수는 실제 내 점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받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올해도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매해년도마다 출제 경향은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까 그 네 문제가 일부는 응용을 물어보고 일부는 지식을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 비중이 매해마다 달라져요. 어느 해는 이 중에서 갑자기 지식을 묻는 게 확 늘어나고 응용을 묻는 게 뭐 굉장히 줄어들다가 또 어느 해는 갑자기 응용을 묻는 게 확 늘어나고 지식을 묻는 게 줄어들고 막 이게 어느 해는 또 5 대 5로 나오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해 년도마다 채점 기준은 타이트해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널을 띱니다. 그러니까 절대 특히 작년은 채점 기준 많이 완화됐으니 작년의 채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점수만 믿고 올해를 대비하셨다가는 이러다가 만약에 올해 채점 기준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좀 유의하셔서 공부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요.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면 써도 되는 거는 그런 응용에 관해서는 약간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인정을 받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식을 묻는 문제는 절대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줬을 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논술문을 쓸 때는 비판적인 사고나 독창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 논술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판적인 거 쓰시면 안 되고 독창적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 제 수강생 중에 예전 일입니다. 그 친구가 본인이 스스로 되게 글을 잘 쓴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도 여기저기 이렇게 글 써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글 쓰는 건 타고난 재능이 있고 본인도 이제 잘 쓴다고 생각하고 상도 많이 받은 그러다 보니 그 자기가 이제 처음에 4 학년 들어갔고 처음에 임용고사 왜 한 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냥 한번 공부를 안 했어도 4 학년 말 정도 되면은 경험사만 그냥 한번 시험 쳐 보고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리고 뭐 전공 공부도 뭐 제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 '한번 경험삼아 쳐 보지.'라고 하면서 또 본인이 스스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육학은 그래도 내가 웬만큼 점수를 얻지 않을까? 논술이라며. 나는 글 쓰는 거 자신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제 시험장 들어갔다는 거죠. 인제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학 논술은 매해 그 해 주제가 있잖아요. 뭐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란 주제에 맞춰서 뭐 이런 걸 써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해 주제가 주어지고 막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인제 처음에 이제 서론을 쓰지 않습니까? 서론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서론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뒤에도 잠시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논술에서는 서론을 쓸 때 좀 독창적인 서론을 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론이라는 게 처음 글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글이다 보니 서론에서 벌써 읽는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잡아 끌어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가능한 독창적인 혹은 막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도 그럼 그런 서론을 쓰는 게 유리하냐?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본인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썼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친구가 그래서 결국은 나름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그 해에 그렇게 그 시험 삼아 봤던 교육학 논술에서 과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는 정말 글 쓰는 데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너무 자기가 쓰면서 자기 글 잘 쓴다고 생각을 했대요.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다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내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잘 써진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혹시 교육학 고득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썼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과락이 나오더라. 그래서 왜 어떻게 썼길래 과락이 나오냐. 웬만하면 과락은 잘 안 주는데 어떻게 썼길래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일단 서론을 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해 주제가 뭐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란 뭐 이렇게 주제가 나왔다면 자기가 아주 도발적으로 서론을 썼대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주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약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걸 아예 부정하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뭔가 나중에 뒤에 이렇게 나름 이렇게 글이 반전을 꾀하면서 나름 이렇게 나의 실력을 보여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꽈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시험이에요. 본인의 글솜씨를 뽐내는 게 아닙니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니까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글을 못 쓰는데요. 저 글 써본 적이 없는데요. 특히 이제 예체능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인문사회 뭐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뭐 레포트나 뭐 이런 것들 뭐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하는데 뭐 예체능 전공이신 분들 중에서는 간혹 그것도 이제 뭐 실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 많이 대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공을 배우면서도 레포트 같은 거 잘 안 써봐서 그래서 저는 전혀 글 쓰는 법을 모르는데 선생님 저 이거 교육학 논술 이거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꽈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육학 논술은요. 글의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만 쓰시면 돼요. 창의적인 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글솜씨 다 필요 없어요. 창의적으로 썼다고 점수 주지 않고요. 뭐 문장 구성이 완벽하고 그다음에 그 뭐 문장 뭡니까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뭐 아름답게 뭐 이렇게 구사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느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쓰시면 되냐면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것만 딱 쓰시면 돼요. 교육학 논술 우리가 아이고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 제가 기계치라. 이거 아이콘 찾으려면 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여기 예예. 여기 있고 잠시만요. 예. 자 지금부터 교육학 논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서론 쓰셔야 되고요. 본론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론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학 논술은요.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맥시멈 분량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시면 거기서 여러분들 써야 되는 답안지를 2장 줘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이렇게 줄이 쭉 쳐져 있는 답안지를 2장을 주거든요. 중요한 거는 2장 그러니까 그 2페이지가 맥시멈 분량이에요. 그 2페이지를 넘어가서 쓰는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쓸 말이 많아가지고 2페이지를 꽉 채워놓는데 그래도 좀 더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답안지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여러분들 답안지 채점을 할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채점관들이 화면에 띄운 채로 스캔된 걸 보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스캔을 요 테두리에 맞춰서 스캔을 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뒤 옆에 이렇게 빈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쓰는 건 그러니까 아예 잘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시면 안 돼요. 채점이 안 되고 혹은 나 넘어서 이거를 넘어서 뒷면으로 쓴다 이것도 안 됩니다.
2장으로 모자라서 선생님 1장 더 주셔서 저 3장 정도 쓸래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분량은 2장입니다. 2페이지. 맥시멈 2장은 넘어가진 않는데 다만 미니멈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2페이지 안으로 쓰는 거고 다만 최소로 여기까지만 써라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로는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채점을 할 때 한 페이지를 못 채우면 그러니까 전체 답을 반 페이지 정도만 썼다든가 뭐 이래서 한 페이지를 못 넘기게 되면 분량을 못 채우면 감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니멈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내가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거는 채점에 무관하다는 거죠. 저 2페이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채점 결과 보면요. 2페이지를 꽉 채워서 썼는데도 과락이 나온 친구가 있고요. 반 페이지를 썼는데 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합해서 한 장도 못 채웠어. 반 페이지를 썼는데도 18점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분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채점하는데 분량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들은 채점할 때 뭐만 보냐면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그거를 제대로 썼는가 빠짐없이 그것만 이제 보고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서론을 이제 쭉 여러분들 쓰실 거잖아요. 결론을 쭉 쓰실 거잖아요. 서론과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진 분량이 미니멈 분량이 좀 있긴 합니다. 미리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그 교육학 그 논술 답안을 채점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채점 기준이 매해 똑같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서 매해 똑같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그 체계 점수 부분 이 부분이 매해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 기출문제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주어지고 밑에 배점이 있잖아요. 그 채점 배점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글의 체계 부분 이게 대략 5점 정도 배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글의 내용 부분 이게 대략 15점 정도. 그러니까 체계 부분이 어떨 때는 4점일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내용이 16점으로 들어가고요. 어떨 때는 5점인 경우는 이게 15점. 그래서 총 20점 만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글의 내용 부분 15점에서 16점에 해당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을 얼마나 정확히 썼느냐에 따라서 저 점수가 주어지는 거고 체계 부분 이 4점에서 5점에 해당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논술문으로서 이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느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채점을 할 때 체계는 마이너스 채점을 하고요. 내용은 플러스 채점을 합니다. 마이너스 채점을 하고 이쪽은 플러스 채점을 해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쓰기 위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글을 써서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그 기준을 모르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거에 딱 맞게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체계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글 쓰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논술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글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근데 과연 이 체계의 4점, 5점에 해당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이제 마이너스 채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채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 체계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체계를 채점하는 기준에서 뭔가 해당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감점하는 형태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체계 부분에 해당하는 기준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채점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가? 근데 이게 매해 연도마다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매해 연도마다 뭔가 저런 이제 나름 사실 그 해의 어떤 채점 기준이라든가 그 해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저 체계를 채점했고 내용 부분 어떻게 채점했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년도마다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2월
그 중순 이후가 되면 이제 최종 합격자들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들 발표가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제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들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답안 어떻게 썼는지 좀 복원을 해가지고 좀 나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그 고득점 받은 뭐 19점, 20점 만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대략 올해는 이런 거를 정답으로 채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1월 달에 치러진 이 시험을 지금 어떤 식으로 채점을 했는지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2월 넘어서 3월, 4월 이때 돼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5월 이제 기출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10년 넘도록 쭉 이제 제가 이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체계 부분의 채점은 매해 년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체계 부분에 해당하는 채점 기준이 어느 해에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기준을 적용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채점 기준이 딱 이렇게 있어서 매해 년도마다 체계를 요걸로만 채점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과거에 어땠을 때 이 사람들이 감점을 했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아내서 내가 실제 글을 쓸 때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점 당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과 결론은 약간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론은 미니멈 분량이 예를 들어서 2줄 정도 서론과 결론의 미니멈 분량이 2줄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해는 서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글 쓰실 때 서론을 너무 짧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본론은 어떻게 쓰겠어? 왜냐면 본론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답으로 쫙 쓰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선생님 본론은 차라리 저는 쓰기가 쉬운데 서론 처음에 들어간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론 나중에 마무리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쓰니까 서론 같은 경우 그냥 한 줄 정도로 뭐 이런 걸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 줄만 뗄띡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론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서론을 너무 짧게 쓰면 그런 식으로 한 줄 뭐 딸랑 이렇게 쓰면은 이거 너무 분량이 짧아서 이거 제대로 서론 쓴 거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감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해에는 그렇게 짧게 써도 감점을 안 한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준이 어느 해는 적용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적용이 되지 않는 해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뭐 서론을 일정 이상 서론 결론을 각각 일정 분량 이상 써야 된다라는 거를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때 감점을 할지 안 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최대한 그 분량 채워주면 되잖아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분량을 좀 채워주면 그런 식으로 감점 당할 위험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서론은 대략 2줄에서 3줄 정도는 여러분들 분량을 좀 채워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역시 결론 같은 경우도 2줄에서 한 3줄 정도 이 정도 분량을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웬만큼 분량으로 감점을 당하지는 않아요. 체계에서. 그래서 대략 서론 결론 2-3줄 정도 써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저 2-3줄 채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 2줄, 3줄 만약에 내가 채우기 힘들다 그러면은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빵빵빵 띄어쓰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글씨체들이 다 달라서 똑같은 문장 주고 요만큼을 베껴 써라라고 해도 그 똑같은 이 한 페이지를 베껴 써도 이 한 페이지를 너무너무 난 깨알같이 글을 써서 반 페이지로 다 베껴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글을 쓰는 사람은 이 한 페이지를 베껴 쓰라고 하는데 이게 한 페이지 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 생각할 때 내가 글씨체가 너무 작고 깨알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분량 채워 힘들다 하면은 띄어쓰기를 큼직큼직 하거나 아니면 들여쓰기를 아예 크게 해주세요. 항상 문단 처음 시작할 때 앞에 들여쓰기 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채점 기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체계를 채점할 때 일단 첫 번째 분량, 서론 분량, 이거 분량 채우라는 거. 두 번째 들여쓰기를 꼭 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앞에 한 2-3칸 정도 띄고 시작하는 들여쓰기. 한 문단, 두 번째 문단 들어갈 때 들여쓰기하고 쭉 하고 그 다음 문단 들어갈 때 들여쓰기하고. 예전에 들여쓰기 제대로 안 돼서 문단 구분 안 되는 경우
또 감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쓰기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글씨체가 너무 작거나 깨알같이 써가지고 저 분량 채우기 힘들다 하면은 들여쓰기를 아예 한 이만큼 절반을 하는 겁니다. 절반부터 들여쓰기를 크게 해가지고 이게 이 절반부터 시작해서 약 한 줄 반 썼지만 2줄 채운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요령을 부리셔도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왜 들여쓰기 이렇게 많이 했어? 혹은 띄어쓰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뭐 이런 걸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령은 뭐 필요하시다면 부리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깨알같이 글씨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글을 좀 글자를 크게 쓰시도록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실 때 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너무 악필인데요. 글씨를 너무 못 쓰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괜찮을까요? 이걸로 감점 당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감점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채점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이걸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 다 현직 선생님들이세요. 임용고사 보시고 이제 선생님 되신 분들이라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한지 본인들도 잘 알고, 그래서 최대한 잘 읽어주려고 노력을 한대요. 아무리 악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깨알같이 글을 써도 이 사람이 굉장히 절박할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하나 유의해야 될 건 뭐냐, 악필이라고 해도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무 못 알아보겠으면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피터스의 위에서 김교사가 제시한 피터스의 개념의 명칭을 쓰고, 그래서 그 답이 지식의 형식, 이게 만약에 답이라고 칩시다. 지식의 형식, 이 명칭을 써야 되는 게 1점, 배점이 들어간 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지식의 형식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악필인 사람 같은 경우는 막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면 막 이렇게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막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글씨 막 흘려 쓰다 보면은 이게 형과 형식할 때 형식자가 이렇게 둘이 붙어가면서 이게 만약에 형식처럼 보이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알죠? 이 사람이 보아하니 되게 악필이라서 사실은 지식의 형식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악필이라서 막 흘려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식자가 아니라 직자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건 알지만, 근데 원칙은 뭐냐면 아무리 흘려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글씨를 딱 그냥 봤을 때 이게 식자가 아니라 직자로 보인다면 지식의 형식을 썼다고 생각하고 오답 처리를 한다는 거죠. 틀린 걸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딴 거 막 글씨 악필로 흘려 쓰더라도 요거는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큼은 좀 또박또박 써라. 괜히 거기도 막 흘려 썼다가 뭔가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타가 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글자가 보여지면 혹시나 그런 이제 감점을 당하는 일이,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체를 막 고치라는 말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엄청 악필인 사람이거든요. 글씨체를 고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는데 글씨체를 고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거는 답이다, 요건 내가 답으로 쓴 거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좀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글씨가 좀 작은 거는, 그러니까 글씨체를 바꾸는 건 좀 쉽지가 않은데 그건 돼요. 글씨를 약간 크게 쓰는 거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글씨체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크게 쓰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도 1월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5월 정도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글씨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있는 거니까 조금 글을 쓸 때 좀 큼직큼직하게 써야겠다, 요걸 조금 신경 쓰시는,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서로는 이제 2-3줄 정도, 결론 한 2-3줄 정도로 분량을 채워서 써야겠다, 요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서론을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론은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쓰면 되고, 결론은 본론에 쓴 거를 요약해 주면 되거든요. 한번 요약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도 결론도 어느 정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서론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리는데 서로는 세 줄로 그러니까 세 문장으로 쓰세요. 예, 서로는 세 문장으로 쓴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올해 이 주제는 우리 예비고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보러 갔더니 올해 시험 문제의 주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 이란 주제에 맞춰서 논해봐라. 뭐 이렇게 주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은 요 주제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쓰셔야죠. 두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쓰시는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문장 뭐라고 이유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여러분들 이유 쓰실 건가요?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원래 안 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게 학생들에게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학생들 즉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기 유발은 학생의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은 이 주제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혹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어차피 교육학 논술로 나오는 주제가 애들 교육 잘하자고 나오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애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냐?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시 한번 주제 언급.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러면 서론 끝이에요. 첫 번째 문장.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 주장,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장,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런 주제에 맞춰 논해보고자 한다. 끝입니다. 모든 서론은 이걸로만 쓰시면 끝나요. 항상 그 해 주제만 바꿔 써주시면 돼요. 그 해 시험장 가서 올해 주제 뭐가 나왔나 주제 확인하고 그 주제 부분에 이것만 끼워 넣으시면은 그 해의 주제만 끼워 넣으시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서론 완성이에요. 생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매뉴얼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선생님 정말 그렇게 써도 될까요? 왜냐?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이 나만이 아닌데 여러 명이 수업을 듣는데 그러면 결국 여러 명이 이 요령에 맞춰서 이렇게 서론을 쓸 텐데 그러면 시험장 가면 똑같은 서론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 똑같은 서론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채점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채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똑같은 서론을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도 다 임용고시 보신 분들이니까 눈치를 채시는 거죠. 아, 뭔가 노량진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강사가 이렇게 쓰라고 다 코치를 해줬나 보다. 라고 본인들도 이제 빤히 이게 안다는 거죠. 아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임용을 친다 하면 나도 서론을 그렇게 쓰겠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도 점수를 얻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아까도 했지만 채점 기준에 뭐가 있냐면 서론과 결론은요. 체계 채점이에요. 체계 채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서론과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왜 이래? 왜 내용이 왜 이렇게 좀 비논리적이야? 혹은 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어? 해서 내용으로 점수를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론 결론을 한 두세 줄 이상 채워서 썼나 안 썼나? 그 다음에 서론 결론에 그 해의 주제가 들어갔는가? 세 번째 뭐냐면 주제 연결이거든요. 주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서 주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감점을 하는데 그 주제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그 해 주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왜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이란 주제가 올해의 시험 문제의 주제면 그게 서론, 결론, 본론에 각각 다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대략 이 사람들 채점을 할 때 분량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해 주제가 언급이 되어 있는가만 보고 그다음에 그게 돼 있으면 감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면서 서론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타당한지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죠. 내용 채점이 아니라 책의 채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빤히 알지만, 즉 그 서론을 그런 식으로 요령에 따라 썼다는 거 뻔히 알지만 저 책의 채점 기준에 그 서론 내용에 관한 채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얻는 데는, 그러니까 감점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수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서론과 결론에 너무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혹가다 막 머리 싸매면서 막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런 막 고민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 해 문제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서론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그거는 힘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때 기발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멋진 서론을 쓰던지 아니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요령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론을 쓰던지 둘 다 똑같아요. 창의적인 서론을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채점관 분들이 서론 결론은 안 읽어보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용 채점이 아니니까 그냥 썼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고 이렇게 점수를 주는. 그러면 심지어는 안 읽어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열심히 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서론 결론은 최대한 빨리 쓰고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지 고민해야 되는 건 본론 부분인 거죠. 본론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최대한 빠르게 쓰고 치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생각하면 빠르게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매뉴얼대로, 원래 매뉴얼이라는 게 비상사태 생각하지 말라고 만드는 게 매뉴얼 아닙니까? 화재 났을 때 매뉴얼, 무슨 뭐 해상 사고 났을 때 매뉴얼, 이게 바로 뭐냐? 사고 나고 화재 나면 사람이 경황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 몰라. 어차피 그 순간은 위기 순간이라서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고 주는 게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평소에 외우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매뉴얼로 쓰시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똑같은 매뉴얼로 쓸 경우도 분명히 생기지만 점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글재주가 있어. 그래서 나는 원래 서론 쓴 거 그냥 어렵지 않고 뭐든지 그냥 보면 대충 이렇게 쓱쓱 생각나더라 하시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도저히 글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요. 서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요 요령대로 쓰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론 안에 그 해 주제도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세 문장으로 쓰다 보면 올해의 주제도 그 안에 연결돼서 언급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론을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요령으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결론도 결론도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도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로 보면은 뭐 타일러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나센 물어봤고, 뭐 준거장 평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카치의 지도성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의 첫 번째 문장은 앞에 물어봤던 걸 한 번 나열해 주세요. 지금까지 뭐 카치의 지도성, 그 다음에 뭐 타일러의 그 뭐 이론, 그 다음에 뭐 조나센의 모형 등등을 살펴보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았다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앞에서 썼던 걸 잠깐 요약해 주세요. 그 요약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카체 지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카체 지도성 같은 경우는 교육 행정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부분은 주로 전체 교육학으로 봤을 때 뭘 위해서 우리가 교육 행정을 배우는 거냐면 학교의 운영이나 경영을 위해서 배우는 거고, 교육 심리학이나 교수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배웁니까? 교육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앞에 4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크게 둘로 나눠서 묶어서 좀 요약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준거장 평가나 그다음에 뭐 조나선의 모형, 그 모형, 그다음에 뭐 타일러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할 건지에 관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이론이고, 이에 비해서 카스의 지도성, 교육행정 이거는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교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썼던 물어봤던 내용들을 한 카테고리를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애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역이고, 이거는 뭐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건 뭐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죠. 요 위에서 물어봤던 요 내용은 학교의 교사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요약해서 그걸로 한두 문장 만들어 주시고, 맨 마지막 문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은 따라서 위에서 한 논의들은 다시 한번 주제 언급.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이라는 이 주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거 마지막 문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논의들은 이러이러한 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에 자연스럽게 그 해의 주제 연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요 요령대로 쓰시면 끝입니다. 이 이상 뭐 더 많이 쓰실 것도 없고 더 덧붙이실 것도 없고, 제가 아까 서론 결론은 내용 채점이 아니라 체계 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결론의 맨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앞에 본론에서 어느 하나를 내가 잘못 썼어. 오답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타일러에 대해서 올해 같은 뭐 목표 걸음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엉뚱한 거 딴 걸 썼어. 그래가지고 이 네 문제 중에 어느 하나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딴 걸 썼는데, 여기 결론에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걸 살펴보았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오답 쓴 게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안에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엉뚱한 답이, 이 본론에도 엉뚱한 답을 썼지만 결론에도 엉뚱한 내용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되면 저 결론 부분 뭐 감점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돼도 이 체계 채점으로 결론의 감점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 본론에서 오답을 쓴 걸로 이미 여기서 점수가 깎였어요. 근데 이 내용이 결론에 섞여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또 감점을 해버리면 이중으로 감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계 부분은 설사 이 안에 오답이 된 내용이 오류가 좀 섞여 들어가도 그거는 체계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별로 잘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채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과 관련해서는 이런 요령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계 채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분량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두세 줄로 들여쓰기 확실하게 해주시고 문단 구분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제 연결이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번씩 그렇게 주제 연결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요령으로 쓰시면 서론, 결론의 주제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계 채점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저 뭡니까? 문장으로 형태로 제대로 쓰셔야 돼요. 간혹가다 그 요약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알아보기로 함, 피터스가 제시한 뭐 개념은 지식의 형식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약식형으로 요약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감점입니다. 논술 시험인데 그런 식으로 글 쓰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으신데 의외로 좀 있다고 해요. 제대로 된 문장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요약식으로 약식형으로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글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상한 기호를 쓰시면 안 돼요. 기호 이런 게 들어가면은 역시 감점, 마이너스 1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장 기호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글 쓰다 보면 나중에 이거 빼먹었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삽입 표시해서 위에 이렇게 뭐 조금 뭐 단어를 더 삽입한다든가 삽입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들여쓰기 같은 거 다시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국어 시간에서 우리 배운 문장, 보호, 기호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뭐가 약간 강조하고 싶어서 약간 작은 따옴표 같은 거 한다든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만 아는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만의 기호. 예를 들어서 막 별표를 한다든가 이거는 내가 너무 강조하고 싶어 해서 막 별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는다든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냥 이제 시험 삼아 경험 삼아 시험 보러 가신 분들 중에 쓸 말은 없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림 그려 놓으시거나 이런 분들 간혹 있거든요. 이러면은 감점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국어 시간에 배운 문장, 부호, 기호는 상관없는데 그 외에 기타 이상한 방식의 그림이나 자기만의 아는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상한 기호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글을 쓰다가 보면은 잠깐만 보면은 그래서 아까 뭐 지식의 뭐 형식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이게 지식의 형식이 아니라 딴 건데 내가 잘못 썼어.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원래 수정은 어떻게 하면 두 줄 긋고 위에 뭐 지식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딴 걸 쓰고 하셔야 돼요. 수정할 때 이게 두 줄 긋고 해야 되는데 근데 간혹 우리 원래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은 처음에 유의사항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수정에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잘못 쓴 거에 두 줄 긋고 위나 아래에 요게 이제 쓰라고 그렇게 수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간혹가다 이거 질문하신 분들인데 근데 막 이렇게 쓰다 보면요 두 줄 긋고 수정이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막 동글뱅이를 줘. 그러고 여기 이렇게 쓴다든가 두 줄이 아니라 막 찍찍찍찍 여러 줄 해가지고 막 쓰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거 두 줄 긋고 수정이 아니라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동글뱅이를 친다든가 막 저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면 감점되나요? 왜냐면 떡하니 처음에 유의사항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두 줄 긋고 수정하라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걸로 그렇게 감점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채점을 하다 보시면 저런 경우 많이 본답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급하니까 막 동글뱅이 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꼭 그랬다고 그걸로 감점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적어도 내가 채점한 팀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로 감점하진 않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채점 팀들이 다 똑같이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간 팀은 사실 그렇게는 안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가능하면 그냥 습관을 좀 들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1, 2월은 그냥 수업만 하는데 3월 달부터는 아침에 제가 그 주에 써야 될 문제를 조금씩 드립니다. 월요일에 한 문제, 화요일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써보세요 해서 3월 달부터 우리가 쓰는 연습을 이제 조금씩 할 거거든요. 3, 4월부터 이제 해서 쭉 계속 이제 문제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쓰실 때 아예 습관을 좀 그렇게 드시는 게 들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혹시 모르니까 또 운 나쁘게 뭐 이렇게 마음씨 나쁜 채점팀에 걸리면은 저런 거 점수 깎일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뭐 수정할 때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이 정도는 그래 두 줄 긋고 수정할 수 있어.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죠. 다 썼어. 그리고 시간 한 5분 남아서 쭉 내가 검토를 하는데 그 순간 발견했어. 한 문제 이거 통째로 내가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피터스 지식의 형식인 줄 알고 쫙 한 문단으로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답을 쫙 다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피터스 쓰라는 게 아니었어. 뭐 브루너는 딴 사람 쓰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 한 문단 자체를 아예 통째로 날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되게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답안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해요. 이것도 두 줄 긋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몇 줄을 계속 두 줄 그으면서 이걸 전부 다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답안지 바꿔야 되나 막 이러면서 답안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시간 모자라요. 100%. 옮겨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다가 뭐 그런 거 좀 약간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깨끗하게 써서 제출해야 돼. 지저분하게 찍찍찍찍 하면 이거를 본인이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도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뭐 개요를 좀 이렇게 짠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답안지 옮겨 적어가지고 답안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출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6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쭉 써내려 가는 것도 60분 안에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미리 개요 작성하고 어느 정도 개요를 완성한 다음에 받아 이렇게 옮겨 적는다? 절반도 못 옮기고 그냥 시간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에 개요를 짜시려면 개요는 빠르게 짜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문제 1, 2, 3, 4에서 1번 문제는 못 쓰고 2번은 못 쓰고 3번은 못 쓰고 간단하게 이렇게 개요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요를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셔도 안 되고 굉장히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쭉 제대로 답안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완성해서 옮겨 적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